자, 본격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들어가 볼게요.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세입자들을 네.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규정 네. 또는 이제 보증금이나 권리금 회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죠.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법이 봤을 때 네. 뭐 임대인도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좀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더 약자다. 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임대인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건물주는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그건 하는데 아니죠.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법 자체는 약자를 위한 규정이다. 임차인을 약자로 판단하여서 세입자를 네.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자금 회수를 잘할 수 있도록. 네, 뭐 권리금이나 보증금 이런 거를 잘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정이고 이제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표적인 세 가지 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네. 대항력, 많이 들어보셨죠, 대항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권리금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가능합니다. 아, 권리금까지. 네. 이제 권리금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대항력과 갱신 청구권, 네. 그리고 권리금 보호법, 요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 법에서 요것만 사실 잘 아셔도 창업하시는데 요 세 가지만 빠삭하더라도 사실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항력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내가 열심히 인테리어 들여서 했는데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청구 갱신을 해야겠죠. 계약갱신을. 권리금, 내가 여기다가 1억을 발랐는데 내가 바른 돈을 다 끄집어내지도 못한다 이러면 손해죠. 공사하러 들어오신 거 아니니까 권리금 보호도 받아야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항력입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대항력이란 뭔가요?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버티는 힘. 네, 이제 뭐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알기 쉽게 주택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볼게요. 오늘. 네네. 주택에서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나가달라 이런 네.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뭐 월세가 밀렸을 그렇지. 경우, 월세 미납되거나 아니면 뭐 현저하게 위반을 했을 경우, 그렇지. 뭐 월세 미납 또는 주택에 걸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소음, 민원. 민원도 많겠고, 너무 막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 이 집 왜 그러냐 맨날 전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고성방가 뭐 민원. 아니면은 임대인이 직접 입주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내가 직접 거기 살아야 되니까 네. 나가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네네네. 아니면 뭐 그 아들이 산다, 뭐 딸이 산다. 그럴 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은 월세를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서 못 올려. 이럴 때도 뭔가 나가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상가에서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임대인이 좀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할까요? 대부분 월세죠. 네, 월세거나 이제 뭐 현저하게 내가 상가를 뭐 A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완전 다르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조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A처럼 사용하는데 B처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뭐 사무실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음식점처럼 뭐 이상하게 개조를 해서 몰래 사용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경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주차장이 공간이 한정적인데 네. 갑자기 그냥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렌트카 사무실이야. 주차장을 다 먹었어. 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임대인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주택처럼 내가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임대인도 있죠. 그쵸. 야, 너 장사 잘 된다. 그래서 내가 할래. 내가 할게. 네, 그런 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은 이제 저희가 가게를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입주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럼 대항력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네네. 그 다음날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네. 그 이길 00시라고 하겠습니다. 이길 00시.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아셔야 돼요. 네, 이거를 착각하시는 수가 있는 게 당일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셔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사업자 등록증 냈더니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네, 바로 그냥 내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네.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또 생겨요. 확정일자. 이게 지금 주택에서는 네. 내가 거기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을 썼을 때 네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네. 근데 상가에서도 확정일자가 있네요. 네, 상가에서도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고 네. 웬만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확정 일자를. 확정일자를. 네. 궁금한 게 생기네. 네. 그 주택은 확정일자 받을 때 면사무소 가죠? 네네. 사업자 등록증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어디로 가야 되죠? 세무서 가서 똑같이 사업자 아. 등록증 낼 때 그냥 같이 확정 일자까지 받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면사무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가는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전입세대 열람원을 주택에서 떼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가 입주해 있는지 나오잖아요. 네네. 상가는 그 확정일자 받은 사업자를 조회하려면 면사무소에 가면 안 돼요. 똑같이 세무서에 가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항력은 이제 요것과
요것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 변제권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이제 주택에도 있는 거죠. 네, 주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세입자의 보증금은, 채권, 근저당권은, 물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랑 물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채권은 이제 특정인에게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요.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종화 과장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음.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어. 네. 그럼 그건 채권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박종화에게 돈을 100만 원을 갚아야 함. 이것은 채권입니다. 그럼 근저당권 뭐예요?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모두에게 공표하듯이 네. 이 물건은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물건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저당권이나 물건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그게 근저당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융자를 끌어다가 뭔가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표기가 되죠. 얼굴 안에 뭐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찍히면 그거 이제 물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계약 연장도 질문 들어왔어요. 작성 기준일이 언제인지 따라 다르죠. 기준은 정말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너무 네. 좋은 질문. 이게 10년 계약 연장을 네. 내가 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가 임차인은 네네.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가 네.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18년도 10월에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법이 개정된 때는 18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18년도 10월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네. 5년 동안 보장을 받지만 18년도 10월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10년 동안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18년도 10월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18년도 10월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 네. 10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것 같아. 법안이 이제 발의된 날, 네. 당일날 이게 이제 시행이 됐어 법이.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계약서를 연장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은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 안 되죠. 네, 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일 네. 이후에. 그래서 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계약서를 내가 써야 유리한지 안 써야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연장 계약서를 1년으로 아예 써버렸어. 그러면 나는 1년을 무조건 채워야 돼. 사실 주택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니죠. 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계약서를 써야지만 신고를 하게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서 신고를 해야 하니 나랑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많이 쓰는 추세죠. 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13년도 5월에 계약한 사람이 13년도 5월에 연장 계약서 쓰면 그때부터 5년 보호되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10년 보호되나요? 5년 끝났죠? 그렇죠. 네.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네. 자, 세 번째. 자, 이제 채권보다 물건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근저당권에게 우선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네. 사업자 등록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채권이 물건같이 취급돼서 후순위 물건 채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17년도 5월에 연장 계약서를 쓰면 17년도 5월에 연장 계약서를 쓰면 법 개정일이 18년도니까 5년 그대로인 거죠. 법 개정 이후에 만약에 썼다 하면은 이제 10년으로 약간 리셋은 아니고 이어달리기죠? 네,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가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어달리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포인트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채권보다 물건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어. 근데 이 아예 등기상에 써있는 게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저당권에게 우선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써있는 거고요. 네 번째.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건같이 취급되어서 후순위 물건 채권보다 보증금 반환이 빠르다. 그렇군요. 그냥 무조건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랑 똑같아요.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땡이 아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저희가 꼭 안내드리잖아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상가도 확정일자를 세무서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네, 아예 사업자 등록증 내시면서 임대차 계약서 썼다면 저 이쪽으로 확정일자 받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네. 퀴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깜짝. 퀴즈! 상가를 얻어 입주 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무조건 상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퀴즈입니다. 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시죠. 네. 상가 얻어 입주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까지 냈다. 그럼 상인법 보호를 받나? 아니다. 맞다. 네.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자, 무조건 상인법 보호. 상인법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다 몰표인가요? 네.
자, 여기 키큰집님.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없다. 없답니다. 네. 예. 왜 없다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 세입자들을 똑같이 보호해주나 네. 상위법은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도 1점 보증금 이하의 소위 영세상이들만 보호해주기 위함인데요. 네. 이제 입주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도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때 그 일정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환산보증금. 네. 환산보증금액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구체적인 답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산보증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맥시멈이 얼마인지 네, 이제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환산보증금 뜻이 무엇인지. 아, 이게 생소한 단어가 많죠? 자, 환산보증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상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 환산보증금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임차인도 이제 그 자본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임대료가 뭐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네. 보증금 1억 5천에 이거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월세 300일 때 환산보증금 얼마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우리가 주택에도 있어요. 보통 막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이다. 이렇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60이다. 이때 환산보증금이 있어요. 이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환산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건데 이제 그렇죠. 환산보증금이 보증금과 월세 반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상위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도 나고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정답은 4억 5천. 네, 정답입니다. 계산법은 요거.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준을 왜 잡냐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면 대형 임차인이냐. 대형 임차인 맞나요? 그냥 거액 임차인. 거액 임차인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렇죠. 거액 임차인이냐 소액 임차인이냐 그런 걸 나눠서 내가 보호를 해줄까 말까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기 위해 이제 환산보증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제 환산보증금 일정 이하일 때 상위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는데 이건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에서도 네. 지역별로 상이하죠. 네네네. 2천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얼마까지 해주죠? 보증금? 2,300만 원. 그쵸. 네. 네, 지금 저희 2천 지역은 2천은 주택보증금. 제가 주택이랑 계속 비교 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2,3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차인들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룸이 7천 그쵸? 원룸인데 9천까지도 가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초과해버리니까 네.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월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가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상가. 네. 한번 알아봤을 때 이제 서울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이 네.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2019년 서울은 9억. 자, 서울은 9억. 이거죠, 이거. 네, 그 금액입니다. 9억까지 보호해준다. 네. 우리 2천은요? 2천은 이제 그 밖의 지역으로 3억 7천만 원. 2천은 네. 3억 7천만 원. 이제 상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 보증금 금액이 3억 7천만 원 이하면 상위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억 7천만 원.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3억 7천 딱 맞춘다 하면은 3억 7천 안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보증금 1억에 한번 해볼게요. 월세가 만약에 200만 원이다. 이러면 환산보증금 얼마죠? 3억입니다. 3억이 되는 거죠. 요거의 환산보증금이 3억.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환산보증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환산보증금.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네. 처음 이제 그냥 문제인데 한번 맞추실 수 있는 분은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처음 계약 당시에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월세 30만 원 증액해서 총 월세가 200만 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월세는 30만 원을 올려서 200이 된 거고. 보증금 안 건드렸네? 네, 보증금은 안 건드렸어요. 네네네.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이제 30만 원 올라서 총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상위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같이 근데- 맞춰주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네. 월세 올렸어. 네네네. 계약서를 썼어 안 썼어요? 계약서 썼어요. 썼어요. 네, 오케이, 썼어요, 오케이. 썼어요. 그걸 빼먹었네. 증액을 하고 네네. 계약서까지 썼어요. 네. 자, 보증금은 그대로고요. 이때 상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환산보증금 이제 계산법에 네. 하셔가지고 음, 이제 2천은 어디까지 보호를 받느냐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최우선 변제 보증금 7천 이하일 경우에 2,300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와, 저 너무 잘 집어주시는데요. 자, 7,000에서 2,300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얼마 보호 못 받는 거예요? 4,700. 4,700은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없다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요거는 앞에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환산보증 금액이 4억이죠? 네. 이제 2000지역은 3억 7천까지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환산보증 금액이 2억에 170이면 3억 7천이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월세를 증액해서 4억으로 올랐네요. 환산보증금이. 네네. 그렇죠. 3억 7천에서 4억이 된 상황이에요. 네, 또 여기서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위법 보호를 못 받으면 네. 이렇게 거액 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냐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천 지역에서 네. 2억에 170 정도 하는 상가가 있다면 어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천에도 이런 자리가 있나요? 신규 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네. 뭐 1억에 250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 환산보증금 이내고 와, 1억이 250짜리도 있어요? 네, 이제 시내 중앙동 가면은 오. 로데오 거리에 있긴 있어요. 근데 15평짜리가 15평짜리가? 1억에 250. 와, 우리 이천 중앙통에? 네네네. 야, 세네요, 어쨌든. 넘어가 볼까요?